얘야, 이번 일본 여행 비행기 표랑 호텔 말인데 내 카드로 좀 긁어라. 어차피 넌 가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시댁에 효도하는 셈 칠 수 있잖니? 시어머니의 저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을 보며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한도 제한이 없는 내 블랙카드를 공손히 내밀었을 뿐이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위해 지불하는 마지막 장례 비용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이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신나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나는 서울 아파트에 덩그러니 남아 냉정하게 이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젓가락 한 짝 남기지 않고 텅 비워버린 집 안에서 여행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은 이미 내가 회수해 사라졌고 텅 빈 거실 바닥에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장만 눈처럼 흩뿌려져 있을 테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압축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벽 속에 갇힌 거대한 딱정벌레가 우는 소리 같았다. 나는 주방 개수대 앞에 서서 과도를 쥐고 있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파고들며 빙글빙글 돌아갔다. 붉은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지며 스테인리스 개수대 바닥으로 뱀처럼 따리를 틀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다. 서울의 1월, 매서운 칼바람이 헐거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발목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양말은 신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질색했기 때문이다. 어디 감히 부엌에 양말을 신고 들어와? 음식의 발냄새 베개 시리. 3년. 나는 이제 한겨울에도 맨발로 이 주방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의 카랑카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에 금을 긋는 듯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남편 김욱준이 아이고 그러며 어머니 하며 맞장구 치는 소리. 시누이 김수영이 짐짓 과장된 톤으로 더머 진짜 너무 기대된다 하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다. 그들은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칼날을 사과 위에서 잠시 멈추고 귀를 곤두세웠다. 사포로 눈축제 말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3배나 더 크다더구나. 수영아, 내가 저번에 말한 그 얼음 조각이 뭐였지? 엄마, 오타루 운하요. 거기 유리 공방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가서 와인잔 세트로 싹 다 사올 거예요. 그래. 다 사자. 다 사. 욱준아, 비행기 표는 예약했니? 그럼요, 어머니. 비즈니스석으로 세 자리 딱 끊어놨죠. 순간 칼날이 사과 과육을 너무 깊게 파고들었다. 억지로 힘을 주다 칼등이 내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를 짓눌러 하얀 자국을 남겼다. 세 자리. 항상 여행은 세 사람 몫이었다. 내 자리는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껍질을 깎은 사과를 도마 위에 놓고 조각내기 시작했다. 탁, 탁, 탁 칼이 나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마치 영원히 열리지 않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든 조각이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신중하게 썰었다. 시어머니의 지론 때문이었다. 과일 깎는 것만 봐도 그 여자가 살림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너무 크면 천박하고 너무 작으면 옹졸해 보여. 크기가 일정해야 속이 깊은 법이다. 속이 깊다. 그래, 나는 속이 깊은 여자였다. 3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나는 분수를 지켜야 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은성아, 우리 욱준이가 외아들이라 내가 오냐오냐 키웠어. 앞으로 내가 잘 좀 챙겨줘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가정이라고 착각했으니까? 남편도 옆에서 덧니를 드러내며 웃었다. 엄마, 은성이가 나보다 훨씬 능력 좋아. 내가 장가 잘 간 거지? 장가 잘 갔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따갑다. 나는 하얀 본차이나 접시에 사과를 가지런히 담고
이쑤시개 몇 개를 꽂았다. 시어머니는 포크를 싫어했다. 서양 귀신 씨인 물건이라나 우아하지 못하다나. 나는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형광등 불빛으로 눈이 시릴 만큼 환했다. 그녀는 소파 정중앙 2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이탈리아제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실내화를 신은 다리를 꼬고 스마트폰으로 시누이가 보여주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시어머니 왼편에 엉덩이를 푹 파묻고 앉아 한 팔을 어머니의 어깨 뒤로 두르고 있었고 시누이는 오른편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세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그림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액자 밖에 서 있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나는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2초 정도 기다렸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아직 제사 때 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오늘은 설날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썰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였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뒷짐을 지고 지휘만 했다. 홍동백서 몰라? 배는 이쪽, 사과는 저쪽, 전 색깔이 왜 이래? 다시 부쳐. 국물이 너무 졸았잖아. 나는 군말 없이 냄비에 국을 쏟아버리고 다시 끓였다. 차례가 끝나고 남자들이 절을 하는 동안 나는 주방 구석에서 3시간 동안 설거지만 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렸다. 내가 끓인 국을 먹고 내가 부친 전을 먹으면서 누구 하나 내게 좀 쉬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도 없었다.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과일을 깎으라고 했다. 이제 과일도 다 깎았다. 나는 거실과 주방 사이의 복도에 멈춰 섰다. 그들의 대화가 내 등 뒤로 꽂혔다. 수영아, 너 그 구매 대행한다는 건 잘 되니? 그럼요, 엄마. 지난달에만 50건 넘게 팔았어요. 아이고, 우리 수영이 역시 사업 수완이 있어. 누구처럼 꽉 막혀서 월급쟁이 노릇이나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 누구가 나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 나는 바닥에 나뭇결 무늬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 계약서에는 내 이름 석자, 박은성이 찍혀 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도시가스비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다. 하지만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집이고 남편의 집이고 시누이가 심심하면 놀러오는 별장이었다. 나는 그저 돈을 내는 하숙생, 식모, 그리고 투명 인간이었다. 참 엄마, 사포로 거기 료칸 예약했거든요. 온천 딸린 방이라 예약 진짜 힘들었어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올라갔다. 그래, 잘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 오빠가 다 낼 거니까. 욱준아, 들었지? 법인 카드 챙겨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알겠어요. 엄마,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법인 카드. 웃기지도 않았다. 그건 내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다. 남편 신용 등급으로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 내 명의로 발급해준 한도 5천만 원짜리 카드. 그가 긁는 모든 내역, 술값, 골프장 비용, 주유비까지 고스란히 내 휴대전화로 문자가 날아온다. 결제도 내가 한다. 그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에 너무 오래 젖어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하게 불어 있었다.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매니큐어는커녕 영양제조차 바르지 않았다. 여자가 손톱에 색칠하고 다니면 밥맛 떨어진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다. 내 나이 35. 대한민국 재계 서열 20위권인 성화그룹의 마케팅팀 차장. 연봉 1억 2천만 원 성과급까지 합치면 세후 1억 5천만 원을 버는 여자. 이 집안에서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남편 김욱준, 38살 명함에는 프리랜서 투자자라고 박혀있지만 실상은 백수다. 가끔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떠들지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꼴을 본 적이 없다. 낮 12시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오후엔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고 저녁엔 친구들과 술을 퍼마신다. 골프채도 내가 사줬고 회원권도 내가 끊어줬고 술값도 내가 준 용돈이다. 신우이 김수영, 32살, 직업 없음. 인스타그램에서 짝퉁 명품이나 공구하며 용돈 벌이를 한다. 자칭 기린 기업가라지만 세금 신고는 한 번도 안 했을 거다. 엄마 밥 먹고 싶어라며 툭하면 쳐들어와 며칠씩 묵고 간다. 그녀가 오면 나는 손님방 이불을 빨고 좋아한다는 마카롱을 사다 쟁여놔야 한다. 갈 때는 자기가 쓴 수건 한 장 안 개고 몸만 쏙 빠져나간다. 시어머니 최순자, 63. 자칭 현모양처 전문주부. 하지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 동네 아줌마들과의 화투판, 그리고 나를 쥐잡듯 잡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다. 이게 내 시댁이다. 이게 내가 선택한 가족이었다. 은성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상념을 깼다. 네, 어머니. 나는 반사적으로 거실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구의 흠집을 찾아내는 듯한 눈빛이었다. 사과의 이쑤시개가 모자란다. 몇 개 더 가져와라. 나는 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이쑤시개는 충분했다. 사과 조각 뒤에 가려져 안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토를 달지 않았다. 네, 어머니. 주방 서랍을 열고 이쑤시개를 꺼내 돌아오는데 신우이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 사진 언제야? 배 나온 것 좀 봐. 작년 여름인가? 그때 은성이가 헬스장 끊어졌는데 2번 가고 안 갔잖아. 너무 힘들어서. 아유, 돈 아까워. 언니는 참 돈 쓸 줄을 몰라. 그 돈으로 나 가방이나 하나 사주지. 나는 이쑤시개를 접시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참, 은성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목소리에 묘한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네. 우리 모레 일본 가는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6박 7일이다. 비행기랑 호텔 다 예약했어.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듯 눈을 가늘게 떴다. 네. 너 뭐 할 말 없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걸까? 어머니 혹시 짐 싸는 거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채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거 말고. 우리끼리만 일본 가는데 넌 집에 남아서 집구석이나 지켜야 하잖아. 불만 없냐고 묻는 거야?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다. 불만. 지금 나한테 불만 있냐고 물은 건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어머니랑 욱준 씨, 아가씨라도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죠.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듯 올라갔다. 아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속이 깊어. 어떤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여행 간다니까 자기도 데려가라, 차별하냐, 난리를 친다더라. 격 떨어지게.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내 친구 올케는 시어머니 제주도 간다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울고불고 진짜 꼴불견이더라. 주제를 알아야지. 은성이는 안 그러잖니? 시어머니가 승리자처럼 웃었다. 은성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공 같아서 어디다 써먹겠니? 남편이 옆에서 그러게 하며 피식 웃었다. 나는 발목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겨울바람이 뱀처럼 내 다리를 휘감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럼 주방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다. 그래, 가봐. 나는 주방으로 돌아와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지 못한 고급 그릇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닦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혼수 때 해왔다는 그놈의 귀하신 그릇들. 물자국 하나 남기면 안 된다며 마른 행주로 3번씩 닦아야 하는 그릇들. 30분 동안 그릇만 닦았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내 손 같지가 않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들뜬 대화가 이어졌다. 준마이 다이긴주 그거 면세점에서 2병 꼭 사야 돼. 다누키코지 상점가에 드럭스토어 있잖아. 거기서 파스랑 소화제 싹 쓸어오자. 옥준아, 너 현금 넉넉히 환전했니? 일본은 카드 안 받는 가게도 많다더라. 나는 마지막 접시를 찬장에 넣고 문을 닫았다. 지난 3년, 나는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첫 해엔 근성아, 넌 아직 우리 집 분위기 적응도 안 됐는데 나중에 가자. 이듬해엔 근성아, 너 회사 바쁘잖아. 눈치 보지 말고 일해. 3년 차인 올해는 핑계조차 되지 않았다. 그냥 대놓고 물었다. 너 불만 있니?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다. 불만. 있지. 100가지, 1000가지도 넘게 있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들을 위인들이 아니니까. 밤 11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아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침실 불을 껐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천장에 주황색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그 얼룩을 멍하니 응시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 같았다. 침대 협탁 위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지잉. 회사 메일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전략회의 알림. 마케팅팀 차장으로서 분기 보고서와 다음 시즌 프로모션 기획안을 발표해야 했다.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 월요일엔 야근 확정이고 화요일엔 회의, 그리고 수요일엔 시댁 식구들이 일본으로 떠난다. 6박 7일 동안 나는 휴대전화를 덮고 눈을 감았다. 킹사이즈 침대는 넓었지만 내가 차지한 공간은 가장자리 한 뼘뿐이었다. 남편은 내가 옆에 닿는 걸 싫어했다. 자다가 뒤척이면 깬다나 뭐라나. 그래서 나는 침대 끝에 매달리듯 몸을 웅크리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각방을 쓰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보통 새벽 2에서 3시는 되어야 들어왔고 나는 새벽 6시 반이면 출근 준비를 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평행선이었다. 다녀올게.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거실의 빛이 칼처럼 침실 바닥을 갈랐다. 나는 자는 척 눈을 감았다. 남편의 발소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눕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끈적하게 내 얼굴을 훑는 것 같았다. 은성아, 자. 대답하지 않았다. 깨있는 거 다 알아.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왜? 모레 가는 거 엄마가 얘기했지? 응. 너 진짜 괜찮은 거지? 오늘만 벌써 3번째 듣는 질문이었다. 괜찮아.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눈치였다. 엄마 뜻은 내가 가면 좀 불편하다는 거야? 수영이랑 오붓하게 놀고 싶으시다는데 며느리 끼면 눈치 보이잖아.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을 찾으려 애썼다. 미안함이라도 있을까? 조금이라도 민망해할까? 아니, 없었다. 그는 그저 귀찮은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알았어. 오해하지 마. 덤마가 너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성격이 원래 좀 그렇잖아. 아니, 싫어하는 거 맞아. 그리고 너는 그걸 방관하고 있고. 알았다니까. 그래, 집 잘 보고 있어? 선물 사올게. 삿포로 가면 뭐 사다 줄까? 시로이 코이비토. 그 과자 좋아하잖아. 시로이 코이비토. 공항 면세점에 널리고 널린 그 흔해 빠진 과자. 그걸 선물이라고 묻는 꼬라지라니. 됐어. 단 거 안 먹어. 그래. 그럼 말고. 그는 홀가분해진 듯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고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가 누웠다. 매트리스가 꿀렁이며 내 몸이 그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그는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천장의 주황색 얼룩은 여전했다. 3년. 희망이 체념으로, 체념이 증오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나는 가족이라는 게 사무치게 그리웠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시누이의 텃세도 다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참았다. 내가 더 잘하면, 더 많이 베풀면 언젠가는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내가 받은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착취를 위한 족쇄였다.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등을 돌렸다. 나는 그 등짝을 노려보았다. 결혼 전에는 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던 남자. 야근하면 커피 쿠폰을 보내주던 남자. 그 다정했던 남자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증발해버렸다.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이 멀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토요일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점심때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을 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은성아, 회사냐? 네. 아이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말은 위로하는 척하지만 목소리 끝이 비꼬는 듯 올라가 있었다. 대기업 다니면 뭐 하니? 소처럼 일만 하는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모레 우리 공항 갈 때 너 배웅 안 나와도 된다고. 네. 바쁜데 굳이 시간 낼 거 뭐 있니? 욱준이가 운전해서 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 할 일 좀 적어라.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좀 새는 것 같더라. 사람 불러서 고쳐놔. 거실에 있는 고무나무 화분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듬뿍 줘야 해. 또 시어머니는 10분 넘게 집안일 지시를 내렸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다 적었니? 네, 어머니. 아,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은근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너 이번에 연말 성과급 나왔지? 손이 멈칫했다. 네. 얼마나 나왔니? 작년이랑 비슷해요. 비슷하면 얼마? 나는 잠시 침묵했다. 3천만 원 정도요. 수화기 너머에서 챗하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 3천. 너네 회사 올해 실적 좋다더니 며느리한테만 박한가 보네. 제 개인 고과가. 됐어. 내가 뭐 그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가면 쇼핑 좀 해야 하잖니. 수영이도 가방 하나 사고 싶어 하고 나도 영양제 좀 쟁여와야 하고. 예상했던 레퍼토리였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유, 역시 은성이가 말고가 빨라. 시어머니가 깔깔 웃었다. 많이는 필요 없고 한 500만 원만 붙여라. 남으면 돌려줄게. 500만 원. 지난달 남편 카드값 600만 원을 내가 갚았다. 이번 달 관리비랑 보험료만 200만 원이 나갔다. 그런데 여행 용돈으로 500을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욱준이한테 보내. 걔가 환전해야 하니까. 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그럼 끊는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통화 종료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먹다 남은 김밥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속이 메스꺼웠다. 오후 3시, 나는 남편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입금 확인. 땡큐 여보. 여보. 돈 줄 때만 여보지. 나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요일. 시댁 식구들이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식모처럼 굴렀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들의 짐 싸는 걸 도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지시했다. 내복은 돌돌 말아서 저 구석에 넣어. 패딩은 맨 위에 올리고 화장품은 깨지니까 뽁뽁이로 잘 싸서 넣어라.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28인치짜리 빨간색 캐리어에 짐을 채워 넣었다. 작년 생신 때 내가 사들인 명품 캐리어였다. 은성아, 화장대 위에 있는 파운데이션 좀 가져와라. 네, 어머니. 설화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거. 내가 저번에 사온 라네즈인가 뭔가 하는 건 영 피부에 안 맞아서 못 쓰겠더라. 라네즈도 내가 사준 거였다. 5만 원이 넘는 건데 싸구려 취급이다. 안방으로 파운데이션을 가지러 가는데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모니터 화면이 보였다. 남편의 등 때문에 가려져 있었지만 화면 귀퉁이가 보였다. 분홍색 배경. 하트 모양 아이콘. 뭐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남편은 평소에 서재 문을 닫고 컴퓨터를 했다. 주식 차트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 촌스러운 분홍색 화면은 주식 창도, 게임 화면도 아니었다. 은성아, 파운데이션 아직 멀었니?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가요, 어머니. 나는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파운데이션을 챙겨 나왔다. 서재 앞을 다시 지날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밤이 깊었다. 내일 새벽같이 공항에 가야 한다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 내 신경은 온통 서재 쪽으로 쏠려 있었다. 서재는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서재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이 희미하게 번들거렸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첫 번째 칸은 잡동사니, 두 번째 칸은 문구류, 세 번째 칸은 잠겨 있었다. 철컥, 철컥. 열리지 않았다. 평소엔 잠가두지 않던 서랍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열쇠. 열쇠가 어디 있을까? 책상 위 연필꽂이. 펜들 사이에 꽂힌 작은 가위.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클립 하나. 아니, 연필꽂이 구석에 반짝이는 게 보였다. 작은 황동색 열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다. 열쇠 구멍에 꽂았다. 달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짙은 갈색 가죽 파일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리고 펼쳤다. 종이 몇 장,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진이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해변에서 찍은 셀카.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앳되고 예쁜 얼굴이었다. 둘은 너무나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위에서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침대 위. 나는 숨을 멈췄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 여자가 누구지? 나는 모르는 여자였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잘 아는 여자 같았다. 사진 아래에 있는 서류들을 들춰보았다. 카드 명세서였다. 내가 모르는 카드였다. XX 호텔 스위트룸 1박 85만원, 청담동 55 레스토랑 42만원, 시사 명품백 680만원,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다. 내가 야근하느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날, 남편은 이 여자와 호텔에서 85만 원짜리 잠을 잤다. 다음 서류. 대출 약정서. 대출 금액 1억 원. 대출 종류, 개인 신용대출. 대출일자 2022년 3월 15일. 1년 전이다. 남편이 친구랑 동업한다며 뻔질나게 나가던 그 시기. 나 몰래 1억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이게 결정타였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 아파트. 보증금 6억 원. 임차인
박은희. 박은희. 그 여자의 이름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증인란에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보증인 김욱준. 남편이 상간녀에게 강남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집 전세금을 낼 때 이 인간은 대출까지 받아서 딴 살림을 차려준 것이다. 시누이 계좌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이체한 내역도 있었다. 시누이도 알고 있었던 거다. 아니,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겠지? 나만 몰랐다. 나만 바보처럼 이 집구석에 ATM 기계 노릇을 하고 있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파일철에 넣고 서랍에 던져 넣었다. 열쇠로 다시 잠그고 연필꽂이 구석에 원래대로 꽂아두었다. 서재를 빠져나와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잠시 후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다. 안 자고 뭐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온한 표정을 짓느라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다. 잠이 안 와서. 얼른 자,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잖아. 남편은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노려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 그냥 이혼? 아니, 그건 너무 시시하다. 내가 잃어버린 3년, 내가 쏟아부은 돈, 내 청춘, 내 감정. 전부 다 돌려받아야겠다. 이자까지 쳐서 아주 혹독하게. 내일 그들이 일본으로 떠나면 나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나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행동이 굼뜬 짐승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 같았다. 내 머릿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또렷했다. 내일이면 그들은 일본으로 떠난다. 6박 7일. 그 7일은 내가 모든 것을 끝내기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잔뜩 찌푸린 잿빛이었다.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부는지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현관까지 짐을 날랐다. 여권과 비행기 표도 빠진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시어머니는 핫핑크색 패딩 점퍼를 입고 옅게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 누가 봐도 여행 가는 사람처럼 들떠 보였다. 시누이는 내가 작년 생일에 사준 루이비통 토트백을 메고 있었다. 머리에는 잔뜩 힘을 줬고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남편만 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은 채 연신 하품을 해댔다. 짐은 다 챙겼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은성아, 우리 없는 동안 집 단속 잘해라. 네, 어머니. 괜히 돈 쓰지 말고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말고 또, 엄마. 그만 좀 해. 끈성이가 어린애야?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나를 감싸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빨리 출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더니 입을 다물었다. 시누이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내 옆을 지나가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나갔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였다. 하지만 결국 뱉은 말은 고작 이거였다. 그럼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막. 텅 빈 아파트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밖은 이미 밝아 있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힘없는 햇살이 비쳤다. 휴대전화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7시 45분.
그들이 탈 비행기는 11시 출발이었다. 공항까지 가는데 2시간.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는데 또 2시간. 그러니까 낮 12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정신없이 바빠서 휴대전화를 볼 틈조차 없을 것이다. 나는 주소록을 여러 번 후 하나를 찾았다. 지난주에 미리 알아봐 둔 부동산 중개업자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프리미엄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55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요.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 좀 하려고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다. 혹시 계약 해지하시려는 건가요? 네, 내가 대답했다. 최대한 빨리 방을 빼고 싶어서요. 아, 네, 사모님. 혹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회를 좀 해봐야 해서요. 나는 아파트 주소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잠시 후 중개업자가 말했다. 한은성님 맞으시죠? 확인했습니다. 3년 전에 계약하셨고 올해 3월이 만기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 조항상 만기 전에 나가시려면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만 잘 되면 기간을 줄일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집주인분과는 얘기가 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 오늘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의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가정사 때문이에요. 왜? 내가 말했다. 이사를 가야 해서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바로 다음 행동을 개시했다. 첫 번째, 집안의 귀중품 파악하기. 나는 수첩을 들고 거실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기록했다. 기록한 목록이 꼬박 3페이지를 넘어갔다. 목록을 다 적고 나서 그 빼곡한 글씨들을 내려다보는데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직접 샀거나 내 돈으로 산 것들 뿐이었다. 시댁 식구들 소유라고 할 만한 건 낡아빠진 가구 몇 점을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집에서 내 물건들을 쓰면서 고마움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살았다. 반면에 나는 어땠나? 안방을 쓰면서도 장롱 절반은 시어머니의 철진한 옷들에게 내줘야 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양념이며 식재료는 전부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것들로만 채워야 했다. 매일 이곳에서 숨쉬고 살았지만 이 집의 어느 구석 하나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내 옷은 장롱 가장자리 비좁은 칸에 구겨져 있었고 내 책은 남편 물건에 밀려 손이 닿지 않는 책장 꼭대기에 처박혀 있었다. 화장품조차 시어머니와 시누이 것들에 밀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 숨겨두고 썼다. 나는 마치 남의 껍데기에 빌부터 사는 소라게 같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껍데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낮 12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비행기 뜬다. 도착해서 연락할게. 나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잘 다녀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했다고 한다. 요즘 전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차라리 이참에 세입자를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보증금 8억 원,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일주일 안에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전화는 중고가전 매입 업체였다. 안녕하세요. 방문수거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능할까요? 네, 사모님. 어떤 물건들이죠? 가구랑 가전제품, 그리고 명품 가방이랑 골프채 세트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가능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방문해서 견적받으려도 될까요? 네, 오세요. 전화를 끊고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회사 인사팀이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한은성 차장입니다.
해외 지사 파견 근무 절차 좀 문의드리려고요. 아, 한 차장님. 주재원 신청하시려는 건가요? 네,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작성해서 회신 주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심사 승인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났다. 혹시 긴급 TO 같은 건 없나요?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렸다. 긴급 TO요. 지난달 사내 공지 보니까 밴쿠버 지사 마케팅 팀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떴던데요. 아, 그 자리요. 네, 맞습니다. 거긴 당장 사람이 급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 차장님, 거긴 직급이 지금보다 한 단계 위라서 본부장님 특별 승인이 필요한데요. 네, 알아요. 내가 말했다. 본부장님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30분.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을 것이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오후 3시, 중고 매입 업체 사람들이 도착했다. 파란 조끼를 입은 30대 남자 2명이 트럭을 몰고 왔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쓱 훑어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와, 이 소파 가죽 진짜네요. 이태리제 맞죠? 네, 맞아요. 상태 좀 봐도 될까요?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소파를 뒤집어보고 가죽을 쓸어보더니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 상태가 아주 좋네요. 1,000만 원까지 쳐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살 때는 2,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렇게 하세요. 텔레비전, 냉장고, 신발장, 샹들리에. 하나하나 가격이 매겨졌다. 명품 가방 차례가 되자 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다 사모님 거 맞으세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시누이가 맡겨놓은 건데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짐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냥 처분하려고요. 그 시누이분 동의는 받으신 건가요? 나는 그들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제가 이 집 안주인이에요. 3년 동안 제 집에 공짜로 짐을 쌓아두고 제 공간을 차지했는데 치우는 건 제 마음 아닌가요?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최종 견적 금액은 3,200만 원이었다. 거래하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 계좌로 입금했고 곧바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나는 팔짱을 끼고 가구들이 하나씩 집 밖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소파, 거실 테이블, 텔레비전, 냉장고, 샹들리에, 침대 매트리스, 옷장. 심지어 전구까지 빼가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이건 특수 조명이라 색감이 달라. 싸구려 전구 끼우면 집안 분위기 망친다며 끔찍이 아끼던 그 전구들까지. 그래, 이제 이 집구석을 싸구려로 만들어주마. 모든 짐이 빠져나가자 아파트는 텅 비어버렸다. 남은 건 사방의 하얀 벽지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뿐이었다. 나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섰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아무것도 없는 마룻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앉아서 쉴 소파도, 텔레비전도, 찻잔을 올려둘 테이블도 없다. 이제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시멘트 상자일 뿐. 나는 청소기로 바닥을 한번 민 다음 가방에서 파일철 하나를 꺼냈다. 남편 서재에서 복사해둔 그 서류들이었다. 대출 명세서, 송금 내역, 그리고 그 더러운 사진들. 나는 그것들을 거실 바닥 정중앙에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2달 동안 내가 피 말려가며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내가 대신 갚아준 남편의 카드빚 내역. 시누이와 그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른 남편의 은행 입출금 내역. 그리고 사진 한 장 남편이 잠들었을 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어둔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대화창 속에서 그 여자는 남편을 저보라고 불렀고
남편은 그녀를 자기야라고 불렀다. 그들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고 새 차를 언제 뽑을지 의논하고 심지어 결혼식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재혼을 꿈꾸고 있었다. 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 캡처 사진도 바닥에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서류 옆에 A4 용지 한 장을 올려놓았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딱 한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더 이상 내가 대신 갚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녁 7시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포로 도착했어. 여기 진짜 춥다. 나는 답장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8시 시누이가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사포로 TV타워의 야경 사진이었다. 대박. 너무 예쁨. 시어머니가 박수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남편은 하트 이모티콘을 날렸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9시, 나는 내 짐을 챙겼다.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그리고 핸드백 하나. 3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건 고작 이게 전부였다. 옷가지 몇 벌, 노트북,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세면도구. 나머지는 다 버렸다. 내가 샀던 가전제품들, 내 돈으로 채워 넣은 가구들,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다 가져가라지. 어차피 고마워할 인간들도 아니니까.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문에는 금색으로 킴이라고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다. 번쩍거리는 게 눈이 시렸다. 3년 전 처음 이 문 앞에 섰을 때 내 가슴은 기대로 벅차올랐었다. 3년 후 마지막으로 이 문 앞에 선 지금 내 가슴에는 오직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이 내 얼굴을 비췄다. 거울 속의 여자는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고 볼은 홀쭉했으며 눈빛은 메말라 있었다. 3년 전에 내 눈에는 생기가 돌았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차가운 고요함뿐이었다. 아니, 고요함만 있는 건 아니었다. 아주 작은 기대감. 그들이 돌아와 이 모든 난장판을 목격할 그 순간에 대한 기대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을 그들이 어떻게 맛보게 될지.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 내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강남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비싸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며칠 쉬면서 팝콘이나 씹으며 구경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본부장님을 찾아갔다. 정 본부장님은 성화그룹의 부사장이자 내 직속 상사였다. 그는 내 신청서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한 차장, 정말 밴쿠버로 가겠다고? 거기도 좋긴 하지만 타지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여기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본부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환경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 본부장님이 안경 너머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가정사 문제입니다. 남편 쪽이랑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지만 내 말뜻은 명확했다. 본부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말릴 수는 없지? 밴쿠버 지사 쪽에서도 사람이 급하다고 아우성이니 자네가 가면 딱이긴 해. 내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줄 테니 한 달 안에 출국 준비 마치도록 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마워할 거 없어. 본부장님이 손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은성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해라. 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마라.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와서 나는 곧바로 법무팀으로 향하지 않고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할 타이밍이었다. 수요일 저녁 남편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오타루 운하 다녀왔어. 유리 공방 진짜 예쁘더라. 시어머니가 물었다. 수영이는 뭐 좀 건졌니? 신우이가 쇼핑백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진을 올렸다. 팔 떨어지는 줄. 대박 많이 샀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목요일 오전 신우이에게서 개인 톡이 왔다. 언니, 내 방 좀 봐줘. 샤넬 검정 가방 거기 있지 않아?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안 가져왔나 봐. 나는 답장했다. 미안. 나 며칠 호텔에 나와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갔어. 돌아와서 직접 찾아봐. 신우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깊게 고민하진 않았을 거다. 쇼핑하느라 바쁠 테니까. 목요일 오후 남편에게서 톡이 왔다. 은성아, 엄마가 공항 면세점에서 뭐 좀 사고 싶다는데 내 가족 카드 한도 괜찮지? 나는 답장했다. 응, 괜찮아. 사실 그 카드는 이미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말해주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은행에 말림이 울렸다. 입금 7억 9,8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수수료를 떼고 7억 9,8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혔다. 나는 잔액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기존에 모아둔 돈까지 합치면 내 수중에 현금만 거의 10억 원이다. 이 돈이면 밴쿠버에서 집 한 채 사고도 남는다. 몇 년은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될 돈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일본에서 희희낙낙하며 내 카드를 긁고 명품을 사고 가이세키 요리를 먹고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겠지. 서울에 돌아오면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토요일 오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신우이였다. 여보세요. 야, 언니. 카드 이거 왜 이래?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밟힌 고양이 소리 같았다. 뭐가 왜 이래?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나 지금 에르메스 매장에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긁히잖아.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점원이 나를 무슨 사기꾼 보듯 쳐다보는데 진짜 죽고 싶었다고. 아, 그래? 은행 전산점검 시간인가 보네. 연말이라 요즘 자주 그러더라. 무슨 놈의 점검을 대낮에 해. 아, 몰라. 당장 해결해줘. 나 이거 사야 한다고. 지금은 해결 못해. 주말이라 은행 문 닫았잖아. 정 급하면 오빠 카드 쓰라고 해. 오빠 카드는 한도 초과란 말이야. 그럼 현금으로 사? 누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 그럼 어쩔 수 없네. 월요일에 은행 문 열면 확인해 볼게. 신우이는 알아듣지 못할 욕설을 내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읽던 책을 계속 읽었다. 10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성아, 뭐야? 카드 왜 안 돼? 몰라. 은행 문제인가 봐.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 방금 해봤는데 주말이라 상담원 연결 안 된대. ARS만 나오더라. 아, 미치겠네. 수영이가 그 가방 꼭 사고 싶다는데. 그럼 당신 비상금 털어서 사주든가? 돌아오면 내가 보내줄게. 남편이 잠시 침묵했다. 나도 현금은 별로 없는데. 그럼 사지 말라고 해. 나중에 사면 되잖아. 마지막 남은 하나라고 수영이가 난리 났어.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았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았다. 저기 은성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은? 집이나 잘 지키라며. 집 지키고 있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어떻게든 해본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그 지저분한 대출들, 숨겨둔 빚더미들, 신우이랑 상간녀한테 퍼준 돈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는 다 알고 있어? 아주 속속들이. 지금 너희들이 일본에서 쓰고 있는 돈, 그거 다 내 가족 카드로 긁은 거잖아. 그 카드,
명의자는 나지만 결제 대금은 내가 정지시키면서 내 주거래 계좌로 돌려놨어. 즉, 너희가 일본에서 펑펑 쓴 그 모든 돈은 이제 고스란히 내 빚이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너 갚을 능력 없잖아. 수입은 0원.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신용 등급은 바닥을 기고 있고. 내가 믿을 구석이라곤 나 하나뿐이었는데 그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어버렸네. 일요일 밤 그들이 돌아왔다. 나는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았다. 호텔방 안락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쥐고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밤 10시 30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은성아, 집에 없어. 도어락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나는 답장했다. 비밀번호 바꿨어. 바꿨다고. 왜? 뭔데?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전화였다. 거절 버튼을 눌렀다. 또 전화가 왔다. 또 거절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야, 한은성.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문 안 열어? 엄마랑 수영이 밖에서 떨고 있는 거 안 보여? 남편이 악을 썼다. 비밀번호, 당신 생일이야?의 내가 말했다. 6자리. 남편은 벙찐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상상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는 모습을. 별표 띠띠띠띠띠띠. 띠로리 이 별표. 문이 열렸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안 봐도 비디오였다. 현관문이 열렸지만 거실은 캄캄했을 것이다. 내가 전구를 다 빼버렸으니까.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마룻바닥과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뿐이었으리라. 불은 왜 안 켜져?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겠지. 남편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을 것이다. 하얀 불빛이 거실을 훑고 지나간다. 소파가 없다. 텔레비전이 없다. 테이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사방의 흰 벽과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뭉치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오빠, 내 가방. 내 가방 어디 갔어?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손님 방으로 뛰어 들어갔겠지. 벽장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없어, 하나도 없어. 시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텅 빈 아파트를 울렸을 것이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 뭉치를 집어 들었을 것이다. 대출 명세서, 송금 내역서, 상간녀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내가 남긴 메모. 이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더 이상 내가 대신 갚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겠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을 것이다. 망했다. 그가 중얼거린다. 진짜 망했다. 뭐가 망해? 뭐가 망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을 것이다. 그리고 보았겠지? 그 엄청난 빚의 액수와 아들이 다른 여자와 놀아난 증거들을. 시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을 것이다. 이게 다 사실이냐? 남편은 대답하지 못한다. 말해. 이게 다 사실이냐고. 내가 1억이나 대출을 받았어? 딴 살림을 차려. 이 천하의 불효자식.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후려갈겼을 것이다. 내가 제정신이야?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엎드려 있었을 것이다. 시누이는 방에서 뛰쳐나와 울부짖는다. 내 샤넬, 내 루이비통, 내 에르메스. 그거 다 합치면 6천만 원이 넘는데. 경찰에 신고해. 그년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갔을 것이다.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그 아끼던 그릇들도 하나도 없다. 안방으로 갔다. 침대도 장롱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시어머니는 텅 빈 안방 한가운데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이고 내 살림.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적인 통곡이었다.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내 집이 다 털렸네 아이고. 그러다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해 버렸을 것이다.
엄마, 남편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흔든다. 시누이도 울면서 소리친다. 119 불러. 빨리.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끔찍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남편은 은행 전화를 받았다. 김욱준 고객님, 신한카드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승계된 가족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총 2,100만 원입니다. 언제 납부 가능하실까요? 2,100만 원. 그들이 일본에서 쓴 돈이었다. 호텔비, 비행기표, 쇼핑, 식대 전부 남편 앞으로 청구되었다. 네. 뭐라고요? 그 카드 제 아내 거잖아요. 왜 저한테 청구합니까? 고객님, 해당 카드의 발급자이신 한은성님께서 지난주에 카드 해지를 신청하셨습니다. 약관에 따라 미결제 금액은 연대 책임자인 주회원, 즉 김욱준님께 청구됩니다. 해지. 걔가 무슨 권리로 해지를 해? 원래 한은성님 명의의 카드니까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2,100만 원. 기존 대출 1억 원. 시누이에게 빼돌린 돈 2억 원. 박은희 전세 보증금 6억 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빈털털이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다. 이혼 소장이었다. 동봉된 증거 자료는 완벽했다. 하나,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 사진, 카톡, 송금 내역. 둘, 피고의 악의적인 채무 은닉 및 자산 유용 증거, 대출 계약서, 주식 양도 증명, 전세 계약서. 셋, 원고가 혼인 기간 중 경제적 부양을 전담했다는 증거, 생활비, 관리비, 카드 대금 납부 내역. 남편은 소장을 붙들고 덜덜 떨었다. 끝났다, 진짜 끝났어. 그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시어머니는 의자도 없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넉나간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이 집안을 말아먹었어, 내 손으로. 시누이는 옆에서 울 기운도 없어 보였다. 명품 가방은 다 사라졌다. 맡겨둔 화장품도 없다. 남편이 보증서 준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녀의 사업자 등록증도 곧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시누이가 중얼거렸다. 돈이 없잖아, 우리 돈 없잖아. 돈이 없다. 그들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다. 한 달 뒤,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대출은 막혔고, 카드는 정지됐고, 모든 계좌가 압류당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처음엔 점자는 양복 입은 은행 직원들이었다. 김 선생님, 법적 절차 받겠습니다. 그 다음엔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어이, 김 사장.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사람 우습게 보나? 마지막엔 일수꾼들이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연상케 하는 독촉장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갔다. 채무 불이행. 즉시 상환 바람.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사채 내가 사채까지 썼냐. 남편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기만 했다. 엄마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하면 금방 불릴 줄 알고. 투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둘러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쫓아내고 기껏 한다는 짓이 빚잔치냐.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2달이 더 지났다. 결국 시어머니는 시골에 있던 본가를 팔아야 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 다 쓰러져가는 구옥 한 채와 텃밭. 금매로 5천만 원에 팔았다. 하지만 그 돈으론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7평짜리 반지하. 창문이 땅바닥 높이에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과 길고양이만 보였다. 벽지에는 누런 물자국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선 습기가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곰팡이 핀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게 내 팔자라니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신우이도 그 방에 얹혀 살았다. 구매대행 사업은 망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지금 그녀는 방구석에서 피자 박스를 접고 있었다. 개당 50원. 하루 종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접어도 200개, 10,000원 벌이다. 스타벅스 커피 2잔 값도 안 된다.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했다. 신불자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 이사짐센터, 배달대행, 청소 용역. 매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지만 버는 돈은 월세 내기에도 빠듯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악을 썼다. 하는성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안 망친 거야. 그년만 아니었어도. 열린 창문 틈으로 그 소리를 들은 옆집 아줌마가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다. 아이고, 형님. 동네 소문 다 났어요. 억대 연봉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줬다면서요?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건 형님네 식구들이지 누굴 탓해요.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쫓아내니 쪽박 차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분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기가 걷어찼다. 제 발로. 다시 반년이 지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은행잎은 샛노랗게 물들었다. 시어머니는 반지하 창가에 앉아 무심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을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배달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고 신우이는 옆에서 피자 박스를 접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켰다. 그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설원을 배경으로 스키를 타는 여자의 사진. 새빨간 스키복을 입고 고글을 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뒤로는 웅장한 설산과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위치 태그 캐나다. 휘슬러. 게시자 하는성. 오늘 눈 상태 최고. 시어머니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의 하는성은 자신이 알던 며느리와 딴판이었다. 기억 속의 며느리는 늘 무채색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집고양이처럼 숨죽여 살던 여자였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로운 새처럼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질투였다. 뼈에 사무치는 질투. 그녀는 은성이가 이혼하고 나가면 비참하게 살 줄 알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은성이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반면 자신은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피자 박스나 접으며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엄마, 뭐 봐? 신우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사진을 본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언니 캐나다 가서 스키 타고 있네. 우리보다 잘 사네. 시어머니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우리 다 죽어가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네. 아, 열받아. 내가 악플이라도 남길 거야.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자기 폰을 꺼내 하는성 계정을 검색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뭐야. 나 차단당했어. 이 기집애가 나 차단했어. 시어머니도 황급히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 봤다. 역시나 차단. 남편 계정으로도 해봤다. 차단. 하는성은 그들 가족 모두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는 그들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증발해버렸다. 마치 넓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